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지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 2018년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 열풍으로 움츠려 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건들이 명쾌한 해결 없이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사라졌죠. 미투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미투 이후 2년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미투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2018년 이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미투 생존자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에 맞섰는데요. 미투 이후의 사회가 많이 변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 관련 상황 지영희 기자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사건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56년 전에 이 미투를 고백해서 좀 화제가 됐던 74세 할머니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50여 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당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50년 넘게 억울함을 풀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6년 전 당시에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 당시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56년 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저항을 하다가 혀 일부를 잘랐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옥살이를 한 사건인데요. 56년 전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을 하다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그때 혀에 1.5cm 정도가 잘렸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 행위는 성폭력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차 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수사를 했고요. 법원에서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로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건가요? 네,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실제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보다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나 강간 미수 같은 그 성폭력 관련 혐의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피해자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위협한 사실들만 인정이 됐고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 혐의만 적용이 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저항을 하다가 입힌 상처가 가해자를 불구로 만들 정도로 심각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가해자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느냐고 되묻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네. 당시 언론 역시 키스 한 번의 벙어리, 혀 자른 키스 등 남성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했고요. 이 사건은 법행정처가 법원 백령사를 정리하면서 1995년에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됐습니다. 네, 그 성폭력도 사실 인정이 안 됐고 또 당시 법원 판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된 건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법원 판결이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게 누가 봐도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인데 왜 피해자를 계속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느냐, 판결을 왜 이렇게 내느냐 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정 방청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비공개로 전환될 정도로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일단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임이 확실한데도 이제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건데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예 묻혔던 건 또 아니었네요. 네, 그때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되자 법원 강론이나 형법학, 법학도 분들이 배우는 교재에서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의 최초 법원 판결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 그러니까 이제 피해 상황은 인정은 하지만 좀 과도한 방어였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요. 지난 5월 6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했죠. 근데 정말 억울한 일이긴 한데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재심 청구 사유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형사 재심 청구를 하려면 법에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쪽에서 재심 사유를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이었다가 검찰에서 조사하는 그 바로 첫날 구속된 사례거든요.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검찰청에서 아버지와 검찰청에 가자마자 구속됐고 그때 영장을 보거나 왜 구속이 되거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구속이 된 건데 이 긴급 구속은 어떤 상황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긴급 구속의 경우는 이제 긴급하게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영장이 없이 구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그 전에 경찰서에 수차례 가서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였습니다. 검찰청에 자진해서 가서 조사를 받으셨고요. 그러면 긴급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좀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할머니 쪽에서는 체포 과정 또는 구속 과정 자체가 그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수사의 위법성을 가지고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결혼을 강요하거나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게 아니냐며 진술을 강요한 행위 역시 불법 체포 감금죄 등 범죄로 볼 수 있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좀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워낙 오래전의 일이다 보니까 이 사건 기록이 과연 남아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64년도 사건이어서 기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조사단에서도 사건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당시의 기록이 대부분 폐기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니까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이유가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미투 운동 때문이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분이 2018년 12월에 직접 서울로 와서 한국 여성의 전화를 만났습니다. 그 해가 다들 알다시피 1월에 서지영 검사가 미투 고백도 했고 이후에 계속 관련돼서 고백들이 이어진 해였는데요. 네. 그 당시 고백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56년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던 방식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구나. 그리고 가해자 중심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고 피해자가 숨고 이런 것들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고백을 해서 나설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투에 나서시게 되시고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네. 자, 뭐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그 법원의 판단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 2018년 촉발된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1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2018년 그 언론을 통해서 스쿨 미투가 이슈가 됐었던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교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 기자 당시 그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지난 2018년 4월 초 서울 한 여고의 졸업생들은 교사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폭로했는데요. 재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 위드유라는 문구를 붙이면서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후에 전국에서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들풀처럼 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어떤 시작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형 사건이라고요. 네, 당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서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 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 등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18명 중 15명은 정직, 견책 등 징계를 받은 뒤 현재 학교에서 복귀한 상태이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된 교사는 1명뿐인데 그나마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하면서 재수사가 결정됐고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쿨미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또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100개의 학교가 이 스쿨미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이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학생들은 주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폭로를 해왔는데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게 드러났을 때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 교사와 바로 분리가 될 수 없는 학교라는 특수성, 그리고
또 동료 교사나 주변 친구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말하는 건 더 어렵고 더욱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또 1대1이 아니라 한 명 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입증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같은 학년인 것도 아니고 시기가 겹치지도 않으면 뭉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학교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교육 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 내용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당시 교원 징계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지난 3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이름은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등 징계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서울시 교육청은 이 성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인데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교단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등을 이유로 징계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으려는 모습은 과거의 약속과는 배치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최근 교직원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후속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스쿨 미투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청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교내 성폭력을 좀 막기 위해서 다시 다양한 활동을 좀 펼치고 있다죠. 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서울 한 여고 스쿨미투 관련해서 기소 및 엄정한 처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159개 단체와 기관, 8,244명의 개인이 연명을 했는데요. 해외 거주자를 비롯해서 그 여고 졸업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또 시민 모임은 지난 6일부터 멤버 40명이 돌아가면서 북부지검 앞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 교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2018년 촉발된 미투를 통해서 성폭력의 피해와 고통을 말하는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많아졌는데요. 미투 후 2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좀 인식의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전담 부서를 확대했고요. 정부 부처들은 성폭력 신고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일부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부산시장이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고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 사건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자 명백한 범죄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건 미투의 성과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런 미투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2년 전 미투 운동 바람 이후 관련 법안들은 무더기로 발의가 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입법은 사회적 합의 부재를 핑계로 통과가 지지부진했었고 정부는 필요한 조직과 인력 지원에 인색했던 게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지만 2년 전 미투 운동으로 쏟아져 나왔던 관련 법안은 상임 및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소 성폭력 사건 이후에 좀 관심을 모았던 비동의 간음죄 관련법은 발의 이후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동의 간음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10개에 달하지만 한 건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보다 폭넓게 정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폭행,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언어적 성희롱 역시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네, 언어적 성희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언어적 성희롱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직장 내 성희롱만 사규 등으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다음 달부터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용기로 시작된 이 미투가 단순한 열풍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지기자의 시시각각이었습니다. 지영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